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억지로 안 되는 건 그냥 둬라. 애쓰지 마. 슬프고 괴로운 건 노상 우리 곁에 있는 거야. 받아들여야지. 어째. 나문희 배우가 한 드라마에서 읊은 대사입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겠죠. 가끔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나는 왜 사나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내일 내가 다시 좋아지고 싶어. 이 책의 저자처럼 우리도 오늘만 사는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춤추는 개구리, 생과 사, 그 한없는 가벼움. 노래하는 그릇엔 울림이 있다. 나는 자주 불면에 시달린다. 잠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튜브에서 각종 수면 유도 영상을 찾아 틀어놓은 채 잠을 청한다. 빗소리, 새소리, 백색소음 등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며 까무룩 잠들곤 한다. 그중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은 싱잉볼의 맑고 낮은 소리다. 싱잉볼은 티베트 불교에서 사용하던 도구로 표면을 문지르거나 두들겨 울림으로써 파장을 만드는 금속 종의 일종이다. 싱잉볼을 치면 웅 하는 깊고 넓은 메아리가 울린다. 이 진동이 몸 안 세포까지 구석구석 전달되어 온몸을 이완시켜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 낮에 겪은 일련의 사건들로 마음이 심란하던 어느 날 새벽, 싱잉볼이 내는 저음의 깊은 파장을 내 손으로 쓰다듬으며 불안을 달래고 싶었다. 쇼핑 플랫폼을 통해 싱잉볼을 구입했다. 농후한 파장이 방안을 채우면 티베트 고원의 고요한 불교 사찰의 풍경이 눈앞에 그려진다. 사람의 단전에서 나오는 듯한 구성진 절규가 퍼지고 퍼져 가닿지 않은 곳 없이 닿고 다시 메아리 되어 돌아오는 듯하다. 옴 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울림. 고백하지만 나는 불교 신자가 아니다. 그러나 한때 불가의 철학에 깊이 심취한 적이 있다. 지금도 불가 철학은 내게 충분히 매혹적이다. 불교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대학 시절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불교에 빠지다. 불교의 이해는 대학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무작위로 고른 교양 과목이다. 담당 교수 이름은 서명원이었다. 이름만 듣고 한국인 교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강의 첫날 백인 한 분이 생활한복 차림으로 느긋하게 들어왔다. 강의실을 잘못 찾은 줄 알았다.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라면 냅다 도망칠 기세로 한 발 빼고 있었는데 그는 이내 유창한 한국어로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놀란 것은 그것뿐만 아니다. 불교 수업이니 당연히 스님일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신부님이었다. 프랑스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신부가 되었다는 인생 반전을 가진 분이었다. 양손을 턱에 괜 채 할아버지 옛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흠뻑 빠져들 만큼 흥미로운 수업이었다. 화자와 청자 대부분 불교 신자가 아니었지만 불가에는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초월적인 지혜가 있는 듯했다. 만물을 바라보는 또 다른 렌즈를 손에 쥔 기분이었다. 강의를 듣다 보면 저절로 하나의 물음이 생겼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 어린 시절 공공에 이로운 것을 선, 해로운 것을 악이라고 배웠다. 그리고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선이고 역행하는 것이
악이라고 배웠다. 그 시절 알던 선과 악은 보다 깔끔하고 명쾌한 모습이었다. 마구 뒤섞인 바둑알 중 하얀 것들만 골라내면 되었다. 어른이 되자 상황은 조금 복잡해졌다. 이기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데도 이를 따르자니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종종 생겼다. 누군가에게 해가 된다는 걸 알면서 버젓이 이익을 취하는 나는 나쁜 사람일까? 내 행동으로 저 사람은 힘들어질 텐데 하면서도 슬쩍 감행하는 나. 모든 게 살짝은 내 위주가 되어야 만족하는 나는 양심이 모자란 걸까? 이런 죄책감이 나를 갈가댔다. 춤추는 개구리가 되기 위해. 최근에 김진만 감독의 10분짜리 애니메이션 춤추는 개구리를 보았다. 나와 너, 원인과 결과, 둘 또는 그 이상으로 구분짓는 경계의 모호성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선과 악을 구분짓는 절대성이야 자라면서 떼어낸 개념이지만 다시 이 문제를 꺼내보며 까마득히 잊고 있던 불교의 이해 강의를 떠올렸다. 햇살이 따사로운 날의 숲풀 속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다. 느긋하게 여유를 부리던 오후, 돌연 커다란 뱀이 풀숲 사이로 기어온다. 가지각색 개구리들은 사색이 되어 일제히 흩어졌다. 그들은 각기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남고자 애를 쓴다. 연두색 개구리 역시 폴짝폴짝 도망치기에 여념없었다. 그 와중에 무트로 밀려난 올챙이를 구하기도 하고 다른 개구리를 밟고 올라서는 등 생존 경쟁에 비할 바 못 되는 사소한 사건들을 일으킨다. 불특정 공공과 연두색 개구리 둘 사이의 관계를 놓고 보았을 때 죽어가는 올챙이를 구하는 것은 선이고 나 먼저 살겠다고 짓밟는 일은 악이다. 전지적 관찰자가 되어 전체를 내려다보면 어떨까? 올챙이를 구하는 행동은 결국 다른 개구리의 죽음으로 귀결되고 살겠다고 올라간 곳에서 새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 그야말로 행동의 원인과 결과가 보기 좋게 어긋나고 빗나가는 혼돈의 카오스가 펼쳐진다. 사후세계에 닿은 연두 개구리의 목숨이 여러 개인 양 매번 새 생명을 얻는다. 다만 그때마다 원래 자신이 아닌 보라색 개구리나 분홍색 개구리로 부활한다. 다른 개구리 시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자타 구분 없는 행위들이 이리 얽히고 설켜 운 좋게 사는 놈도 재수없게 죽는 놈도 있었지만 끝내는 모두가 사후세계에서 만나게 된다. 그곳에서는 서로를 구분짓던 빛깔마저 잃고 모두 같이 하얀색 개구리가 되어 함께 춤을 춘다. 적선하는 셈치고 한 일이 어떤 이에겐 극약이 될 수 있다. 스스로 살겠다고 한 일이 정작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다. 연기론 중 재범무아는 다른 것과의 관계없이 고립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다 라고 한다.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그것도 없다 라는 것이 연기론의 기본 법칙이다. 나와 연관되지 않은 것은 없으며 나는 만물에, 만물은 나에게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세상 이치를 이분법으로 나누어 생각지 말라는 것이다.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섭리인 것으로 만사를 이해하되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과 악 사이에 경계선은 없다. 데미안은 과연 악마의 상징인 걸까?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의 주인공 싱클레어는 선과 악이 구분지어진 세계 속에서 살아왔다. 그 앞에 호련히 나타난 소년 데미안은
회의적인 질문을 던진다. 선악의 정의는 무엇이며 그 기준은 누가 정했지? 네가 믿는 선은 사실 선이 아닐 수도 있어. 누군가에게는 악이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나 그보다 큰 대의에는 선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지금 선이라고 믿고 행하는 일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야. 이만큼 살아보니 이것은 진리다. 호랑이나 놀부, 혹부리 영감의 이야기가 전하는 1차원적인 권선징악에 길들여져 타인을 무작정 재단해왔다. 가까운 사람이든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든 내 머릿속에서는 그를 향한 선악의 저울질이 반복되었다. 저울추는 얍삽하고 이기적인 내 가치관이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 지금 여기서 행하고 있는 것들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벌이는 소소한 일들이 만물과 이어져 있고 그 파장이 시공간의 어디까지 내달릴지 모른다. 이 세계에 나와 무관한 것은 없다. 이 연계론의 가르침을 복기하니 자판을 두드리는 이 순간 손끝의 움직임이 두려워진다. 싱잉볼의 보이지 않는 진동과 소리는 공간과 사물 구석구석에 닿아 그 떨림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사람의 생각과 말도 이와 같다. 모든 존재가 일으키는 진동과 그에 상응하는 울림을 의식하면 행동 하나와 말 한마디에 더욱 신중하게 된다. 내가 일으킨 파장이 닿는 미세한 것들이 일제히 화답한다. 살아있는 것들이 내는 모든 메아리에 몸과 마음을 기울인다. 그들이 나로 인해 조금이나마 행복하길 바라며. 마음부터 챙김. 내가 먼저 알아차리다. 느닷없는 죽음 예고장. 한창 구독 중인 마보라는 명상 앱이 있다. 증권사 근무 당시 일주일에 한 번 요즘 트렌드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었다. 그때마다 인턴 사원이 일주일간 새로 출시된 앱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팀 전체에 보고하곤 했다. 이 주간 회의를 계기로 마보라는 앱을 처음 알게 되었다. 마보는 일상의 마음 챙김을 도와주는 구독형 명상 앱이다. 우울할 때나 화났을 때 들을 수 있는 기분별 명상들이 있고, 면접을 앞두거나 공황장애가 올 때 택할 수 있는 상황별 명상들도 있다. 모든 명상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화두는 지금, 여기, 호흡이다. 그러고 보면 숨쉬기만큼 현재 진행형인 것도 없다. 나의 들숨과 날숨을 느낄 때는 오롯이 현재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일이 만약 내가 죽는 날이라면?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 휴대폰 화면에 느닷없이 죽음 예고장이 날아들었다. 알고 보니 마보의 마케팅 알림이었다. 나는 씻기 위해 비누를 집어들며 생각했다. 내일 죽는다면 죽는 거지 뭐.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의 메멘토 모리라든지 삶의 덧없음을 상징하는 바니타스 같은 것들이 죽음의 필연성을 노골적으로 강조해왔지만 20대의 나에게 죽음은 인생과 나란히 마주한 평행선처럼 보였다. 그 둘이 영영 만날 일은 없는 것처럼 그때 내게 죽음은 언어로만 느낄 수 있는 존재였다. 생과 사는 연결되어 있다. 30대에 접어들면서 상징적인 죽음이 차례로 찾아왔다. 제일 먼저 맞이한 것은 결혼 생활의 죽음이었다. 젖과 꿀이 넘쳐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초반부터 엇나가기 시작했다. 3년간의 다툼과 폭력, 별거와 이혼의 과정 끝에 관계를 유지해주는 최소한의 것들이 아예 말라 비틀어지고 말았다. 대학원 진학 실패와
수십 군데 회사로부터의 이딴 채용 거절 등 커리어의 죽음까지 힘을 합치니 가히 물리적 죽음의 멱살까지 끌어올 정도였다. 아무 감정도 일지 않았고 의욕도 사라졌다. 어떤 희망도 들지 않던 날들이 몇 날이고 연속되었다. 살까 말까의 두 가지 물음 사이를 수시로 넘나들던 어느 날 우발적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경동맥은 생각보다 쉽게 끊어지지 않았다. 자살마저 실패했지만 슬쩍 스쳐갔던 죽음의 손은 삶의 손처럼 따뜻했다. 놀라웠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책의 겉표지나 뒷표지와 같다. 라는 유대인의 속담처럼 삶과 죽음은 한 맥락이었다. 같은 선상에 있는 좌표였다. 작가 앨본 미치는 루게릭병으로 죽어가는 스승 모리오와의 대화를 엮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을 썼다. 모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느냐는 제자의 물음에 답한다. 매일 어깨에 작은 새를 올려놓는 거야. 그리곤 새에게 오늘이 내가 죽는 그날인가? 나는 준비가 되었나? 라고 묻는 거지. 어떻게 죽어야 좋을지 배우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우니까. 내 어깨 위에도 작은 새 한 마리를 얹어두었다. 잠시 보류된 죽음 이후 덤으로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셈이니까. 그리고 언제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억울해하지 않기로 내게 약속했다. 어설프게나마 죽음을 겪은 후 행동거지와 말투는 늘 매듭의 모양새가 되도록 의식적으로 매만져보는 습관이 생겼다. 매끈한지 살피고 각진 곳은 없는지 본다. 이음새는 단정한지 거듭 살피기도 한다. 매듭짓지 못한 끝이 가시가 되어 나의 죽음을 괴롭히지 않도록. 소소한 일상에서 발견되는 나. 만화가 키쿠치 유우키의 100일 후에 죽는 악어라는 작품이 있다. 의인화된 악어가 주인공이다. 악어는 평범하면서도 시시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일상을 보낸다. 100일 후 죽음이 예약되어 있다는 장치만이 이 악어를 특별하게 만든다. 독자들은 이 같은 설정에 대해 알고 있지만 정작 악어 자신은 이를 모르는 것이 이 작품의 백미다. 악어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보며 웃고 성실히 아르바이트를 한다. 라면을 끓여 먹고 남는 시간에 게임을 하거나 귤을 까먹으며 만화책을 보는 등 딱히 기억에 남을 게 없는 악어의 일상이 나열된다. 그런데도 독자는 각 에피소드 위에 표시된 디데이에 긴장한다. 때로는 들뜨고 가끔 우울하며 대부분은 감상 없는 날들이 덤덤히 지나간다. 마침내 디데이. 악어는 차에 치일 뻔한 병아리를 구하고 흩날리는 벚꽃 속에서 최후를 맞는다. 무시무시해 보이는 죽음을 앞두고도 비장하지 않으며 죽기 전 꼭 해야 할 100가지 따위의 버킷리스트조차 없는 삶. 위대함이란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악착같이 살지도 않은 악어의 인생이라고 별 볼 일 없을까. 인생이란 생각보다 심오하지 않다. 그저 자기 몫을 살아내는 게 전부다. 머리 위에 뜬 남은 생의 시간은 각자 다르지만 알고 보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같은 처지 아닌가. 2달 뒤 발표할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내게 남은 날이 사실 30일 뿐이라면 어떨까? 길을 써도 내게 오지도 않을 날을 위해 오늘을 저당 잡히는 셈은 아닐까. 오늘만 산다. 요즘은 좋은 하루보다 별일 없는 하루가 더 고마워요.
나의 신경정신과 주치의는 나이가 들수록 좋은 날보다 별일 없는 날을 더 기대하게 된다고 했다. 덧붙여 이런 말을 했다. 미래를 위해 필사적으로 사는 다람쥐를 본 적이 있어요? 다람쥐는 오롯이 오늘을 살아내면서도 불안을 느끼지 않아요. 내 인생은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었다. 그로 인해 늘 불안하고 초조했다. 매번 조급했고 항상 다급했다.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내일을 위해 애쓰고 허우적대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완성하고 싶은 것일까? 만약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난다면 그 인생은 미완인가? 악어에게 어떤 목표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악어가 자신의 반려동물이었던 병아리를 사랑했으며 병아리를 위해 집을 지어주고 끝내는 목숨까지 구해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인생이라며 악어는 만족했을지 모른다. 디데이가 정해져 있다고 달라질 건 없다. 늘 그렇듯 오늘이 최초의 날이고 최후의 날이니까.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가늠하기 위해 가끔 명상을 한다. 내 몸짓과 언어가 일으킨 파장이 어느 날 어느 곳에 닿아 어느 사람의 빛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완성형인 삶이다. 무용수의 동작 하나가 이미 아름답다면 공연의 결말이야 아무려면 어떤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삶은 없다. 아쉬움이 남아야 사랑해줄 부분이 있지 않은가. 낱낱의 아름다움. 순간이 곧 전부이기를. 전시회에서 본 풍경. 그림을 저렇게 그릴 바에야 사진을 찍는 게 낫지 않을까? 미국 화가 앨리스 달튼 브라운 전시회 관람을 위해 대기하던 중 옆에 있던 젊은 여성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사진전이 아니었단 말이야? 오가는 길목 곳곳 펄럭이는 홍보물 덕에 작가의 대표작은 수없이 스쳐 지났다. 전시장을 찾은 이날 이때껏 그게 사진인 줄로만 알았다. 사전 지식 없이 방문한 나도 문제지만 손으로 그려낸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세밀하고 정교한 그녀의 작품도 문제라면 문제였다. 사실적으로 완벽하게 그려내는 기법을 극사실주의라고 하는데 사실주의가 극에 달하면 사진 전문가조차 구별해낼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전시 소개에 따르면 그녀의 작품은 사실주의 기법에 가까운 세밀화였다. 풍경화와 마주하니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이 미풍을 타고 흘러나오는 듯 했다. 살아있는 자연 속 입체적인 공간에 와 있는 기분. 누의 실 같은 바람을 따라 흩날리는 커튼. 낡게 벗겨진 곳이 황혼에 더 깊게 잠긴 옛날식 주택. 반투명 크림빛의 커튼 위로 꿈처럼 아롱진 버드나무. 빛의 파편을 아라리 싣고 흩어진 푸른 물결이 오감을 자극했다. 그 모든 것을 담아내기에는 평면의 화폭이 버거워 보일 정도였다. 가로 세로 길이 역시 사람 키에 달하는 정도라 창 너머 신선한 이국의 바닷바람을 맞는 생동을 느낄 수 있었다. 해외여행은 언감생심, 콧바람조차 쐬기도 쉽지 않은 시국이어서 더욱이 흥행할 수밖에 없는 전시였다. 이 작가의 그림은 틀림없이 사진과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림을 에워싼 펜스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바짝 붙어 시야를 최대한 좁혀보았다. 프레임 끄트머리 밑에 주저앉아 아래에서 위로 보는 등 방향을 달리해보기도 했다. 대자연의 신비로 탄생하여 흠결없이 아름다운 풍경을 완성하는 하나하나의 온전한 원소들은
점들이었고 굵기가 들쭉날쭉한 선들이었다. 새하얀 외벽 위에 촘촘히 하나로 엮여 너울진 그림자는 하늘색과 갈색, 초록색과 회색으로 절묘하게 변해가는 그라데이션이었다. 거친 붓질은 저마다의 고민을 담고 있었다. 실수인 듯 아닌 듯 존재하는 대범한 색과 선도 있었다. 작품을 수십 폭으로 나누더라도 각자 어엿한 하나의 추상작품이 될 것 같았다. 화폭 구석에서 나의 지난 날이 불현듯 두둥실 떠올랐다. 왜?라는 질문만 수천 번 거듭하던 나날들이었다. 하필 이런 일들이 왜 나한테 벌어지는 걸까? 결국 생이란 건 하나의 커다란 퍼즐이라는 퍼즐 이론이 가장 그럴싸해 보였다. 쓸모없이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하찮고 못난 쓰레기들이 알고 보니 퍼즐 조각이라 가정해 보았다. 여태껏 그리 여길 수 없었던 이유는 초반에 준 것들이 형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어둡고 탁한 색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혹시 이들은 무언가의 그늘 혹은 그림자였던 것이 아닐까. 결코 아름다울 리 없는 이 조각들을 나열하니 너저분할 뿐 당초에 서로 들어맞는 것은 없었다. 황홀한 완성작을 기대하는 내 바람은 끝없이 추락했고 몇 조각의 퍼즐을 들고 안절부절 못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한 걸까? 왜 쏟아버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고 믿는가? 파편화된 조각도 내 삶이고 찢긴 조각도 나의 일부인 것을. 앨리스 초기 작품의 중심은 주로 그림자였다. 그녀는 시종일관 빛을 쫓아온 셈이라는 해설이 붙어 있었다. 빛 없이는 그림자도 존재할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초반 우연히 쥔 조각들이 내 삶의 그늘이라면 이제 남은 날 내가 거머쥘 조각은 빛이라는 의미인가? 만약 내 인생이 하나의 커다란 그림이라면. 전시회장 끝에 다다르니 기념품 가게가 나왔다. 작가의 그림이 인쇄된 갖은 상품들이 즐비했다. 자그맣게 축소되어 버린 그림은 당연히 아름다웠다. 나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그림 퍼즐에 가닿았다. 검붉은 색이나 회색과 매끄럽지 못한 선들, 크기가 제각각인 점과 거친 붓자국이 담긴 조각들이 모두 담긴 퍼즐이었다. 낱개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나 자연스레 제자리를 찾아갈 터. 부드러운 바람 속 금싸라기를 아는 물결이 차츰 차오르면 롱 골든 데이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작품이 되기를 소망한다. 1차전, 2차전, 3차전. 세상과 화해할 겨를 없이 전쟁을 치러냈다. 그때마다 나는 약물 치료를 받으며 심리상담, 인지치료, 집단치료에 참여했다. 몇 차례 자살을 기도하고 폐쇄병동에 입원하기도 했다. 어떤 것은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모든 치료와 조언이 무색하게 결국 나를 치유하는 것은 나 자신이어야만 했다. 위험은 삶의 전반에 지뢰처럼 매설되어 있다. 나의 불행이 특별히 애처롭고 비장한 것은 아니다. 어떤 일은 그저 일어난다. 의도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니 의도대로 살아갈 수도 없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했다. 꿈과 환상으로 가득 찬 동화가 주입하는 당위성을 경계해야 한다. 세상에 당연한 인과관계는 없다. 우리의 생각보다 자연은 비인격적이며 무작위하고 무정하다.
무람없이 일어나는 현상에 일일이 부여하는 개인적 의미가 비극을 초래한다. 그랬더라면, 혹은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누구나 그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할 뿐이다. 인생의 조각마다 심오한 의미를 부여해왔고, 이가 나가거나 해졌다고 생각한 것은 대부분 버렸다. 조각조각 맞추어진 그림은 보기에 따라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이다. 서너 살짜리 아이의 낙서 같기도 하고 난해한 추상화 같기도 하다. 미완으로 남아 영영 추측 불가할 수도 있다. 보는 이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따분하지 않은 그 무엇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손에 움켜쥔 조각 중 어느 것 하나 하찮은 것이 없다. 빛나든 그렇지 않든 이제는 상관없다. 다만 조각 하나하나마다 부여해온 의미라는 비장한 척도는 지워야겠다. 사는 게 한결 가벼워지도록. 그렇게 된다면 내 인생도 축제가 될지 모를 일이다. 행복도 습관이다. 우리가 움직이기에 세상이 변한다.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이 지구로 보내온 사진을 보았다. 사진은 가히 압도적이었다. 촘촘하게 빛나는 무수한 은하계. 그 안에 참깨 한 톨보다 작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지구. 그 안에서 개미보다 더 작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 무지하고 사소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 절로 겸허해졌다. 한편 인간이란 참 초라한 존재이구나 싶어 새삼 슬퍼지기까지 했다.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던 스스로가 어리석게 느껴졌다. 광활한 우주의 영역에서 보면 과거에 겪어왔고 지금 겪고 있는 사건과 감정들은 모두 별것 아닐 것이다. 아니다. 문제는 시점의 차이다. 제임스 웹이 담아내지 못할 만큼 작디 작은 것이 한 사람의 마음이다. 앞서 말했듯 무한정 시야를 넓혔을 때 인간은 먼지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시점을 무한정 좁혀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시적으로는 인간과 동물, 유기물과 무기물이 각자의 내부에서 차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신비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우연과 필연의 절묘한 조합이다. 인간의 개개인은 하나의 커다란 우주를 품고 있다. 마음으로 일컬어지는 인간의 영혼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 아닌가. 한 사람이라는 거대한 세계는 나름의 질서와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낱낱의 개별 존재로 인해 우리를 둘러싼 주변이 돌아가고 나라가, 세계가, 우주가 생동감을 얻는다. 참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신과 나의 만남은 한 우주와 다른 우주의 만남이다. 우리의 아름다운 만남에 감사하며 이 글을 당신께 바친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